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속의 식물이라는 주제로 식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식물이 계절을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 식물은 생태계에서 생산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산자 역할을 하는 식물이 사실상 우리 지구를 먹여 살리는 식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산다든지 동물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은 이 식물의 원천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봄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매화꽃같이 이쁜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개 매화나 벚꽃이나 이런 것들은 이파리보다 이 꽃이 먼저 이렇게 피죠.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은 이런 꽃들이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낼까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매화뿐만 아니라 구례에 가면 화면에 본 바와 같이 산수유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서 장관을 이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파리보다 꽃이 더 먼저 피어납니다. 자세히 보면 지리산 쪽에는 지금 눈이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수유는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위를 이기고 산수유가 피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가을인데 우리가 들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걷는 산책길에 나가보면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모스는 노란 코스모스라기도 하고 또 황화 코스모스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코스모스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이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노란 코스모스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많이 이렇게 피어 있죠. 이건 이제 가을에 피죠. 물론 여름부터 코스모스가 피지만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장성 같은 경우는 옐로우 시티라고 해가지고 이 노란 코스모스를 그 장성에 보면 황룡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꽃은 심어서 관람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심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 배초향이라는 이런 것은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배초향은 방앗잎이라고도 해요. 대개 순천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하동 이런 그 남서부 지방 이런 데에서는 그 추어탕을 끓이면 여기에 이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방앗잎, 이 배초향 잎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거는 독특한 그 향이 나거든요. 우리가 마치 베트남 여행했을 때 고수를 먹었을 때 고수에 베트남 쌀국수에 집어넣으면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향을 냅니다. 근데 약효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위장에 좋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배초향이 이제 꽃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나비라든지 나비들이 이렇게 꿀을 빨러 오는 것이죠. 상사화라고 하는 것은 무릎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참 피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있는 그 절들 이런 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피어 있고, 요즘은 워낙 이 상사와 꽃무릎을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가까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죠. 이게 이제 가을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꽃이 피었는데 지금 가을에는 주로 이제 열매가 열려 있죠. 이거는 봄에는 하얀 꽃이 뒤에서 꽃을 보여드리겠지만 하얀 꽃인데 마가목이라고 그러죠. 이런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새들이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날라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런 게 좀 궁금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어떻게 겨울을 이겨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물들은 1년초가 있고 2년초가 있고 다년생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로 나는 그러니까 풀들이죠. 풀들. 초본이죠. 초본. 풀들은 씨앗으로 번식이 돼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또 자라서 또 다시 죽고는 1년 생들이 많죠. 되게 그 씨앗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우리가 나대지 풀이 나지 않는 곳 또는 화단일지라도 공원일지라도 가꾸지 않는 곳을 가서 보면은 봄에 나는 그 잡초들이 따로 있고 걔들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잡초들이 또 나타나고 지금 가을에는 한참 뒤에서 제가 그 꽃을 보여주겠지만 동부라고 하는 그런 마치 콩이잖아요.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은 철쭉이라든지 이런 작은 꽃들을 뒤덮고 있어서 공원들은 상당히 생태 교란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은 광주에 있는 패밀리랜드예요. 우치공원, 동물원도 있고 그러죠. 거기에 4월에 벚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둥그렇게 이렇게 케이블카처럼 생겨서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위에서 찍은 건데 굉장히 멋지게 보이죠? 벚꽃이. 근데 이런 벚꽃이 앞에서 매화꽃처럼 잎보다는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렇게 벚꽃이라든지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이런 것들이 봄을 알리는 꽃들이죠. 그 나무들은 이렇게 우리는 추우면 패딩을 입는다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데 얘들을 어떻게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이겨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하죠. 식물은 세포가 우리 사람이나 동물 세포는 좀 달라요. 식물은 달라서 우리 사람은 그냥 이게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세포막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요. 식물들은 이 바깥에 한 겹이 더 있어요.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 두텁게 돼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앞에서 제가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뭘 한다고 그랬죠? 광합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햇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엽록소라는 공장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포도당이 우리 설탕과 비슷한 거잖아요. 설탕이 쪼개지면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설탕은 다당류라고 그러고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드는 능력을 식물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게 이제 이 포도당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게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이 식물의 세포 구조는 우리 겨울철 얼어 죽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이제 자동차에 부동액이라는 걸 넣잖아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식물에서도 세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정수기 필터의 역할을 한다. 정수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막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이 막을 이렇게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
우리 세포들은 영양분은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런데 여기 다른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빨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물만 빠져나오고 영양 성분들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세포 안에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정수기가 역삼투 방식이라는 정수기예요. 심지어 바닷물도 소금기를 걸러내고 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역삼투 방법들이. 이 역삼투 방법과 비슷한 그 원리로 식물세포의 투과성을 활용해가지고 순수한 물은 세포 밖으로 흘러나가고 세포 안에는 포도당이나 단백질, 산이 농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되면 물이 있으면 얼게 되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되도록이면 저장하지 않고 줄기라든지 잎에 저장하지 않고 자기 세포 안에는 이런 탄수화물이죠. 포도당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만 물이 빠져나가니까 농축이 될 거 아니에요. 농축된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뭐라도 소주하고 그냥 맹물하고 놔두면 맹물은 흐르는데 소주는 잘 안 흐르는 경우가 이건 알코올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 농축되다든지 단백질이 농축되면 빨리 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도 시럽과 같은 액체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포들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포에서 나온 아주 순수한 상태의 물로 태워져 가지고 얼음의 결정액이 되어 자라지 못하게 얼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얼음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강화 과정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이 포도당이나 단백질이 농축돼서 얼지 않게 하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이제 아까 말했죠. 역삼투 방식으로 빠져나오고 물이 아주 순수한 상태로 돼요. 이 순수한 상태들은 얼음의 결정핵이 되어 자라도록 하는 원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물질, 불순물이 섞여야만 얼음이 잘 녹는데, 잘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잘 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겨울에 죽지 않고 이렇게 꽃눈을 만들어서 꽃이 피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는 이유도 잎은 굉장히 약하니까 낙엽을 떨어뜨려서 이런 꽃눈 상태로 꽃을 가지고 있다가 꽃을 피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세포 구조의 역할에 따라서 역삼투 방식과 비슷하게 포도당이라든지 산을 단백질 이런 것들을 농축시켜 가지고 이런 시럽과 같은 액체 상태를 만들어서 얼지 않게 하는 이것이 이제 겨울을 나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계절에 잘 적응이 돼서 겨울철을 놔주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이제 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도 지금 곧 추석이 돌아옵니다만은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을 이제 따서 우리가 먹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지구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생산자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동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데 식물을 먹고 또는 식물을 먹고 자란 소나 돼지나 이런 고기들을 먹고 육류를 먹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식물은 아니지만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또 겨울을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펭귄과 같은 경우는 마치 앞에서 말한 부동액처럼 몸 안에 천연 부동액 기능을 하는 저온자극 유도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서 혈액이
얼지 않도록 그 어는 점을 낮춰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겨울을 낫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바다 사자는 추운 물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 지방이 두껍다 이 말이죠. 우리 뭐 돼지 같은 경우는 비계가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돼지가 있는가 하면 얇은 돼지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모든 동물들이 겨울이 되면 이제 피부를 두껍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극곰 같은 경우는 웬만한 바람에도 살갗을 감춰줄 촘촘한 털을 갖는다. 마치 우리가 모피를 입는다든지 또는 패딩을 입는 것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이 되면 솜털이 많이 나게 돼요. 여름철이 되면 솜털을 이제 떨어져서 털갈이라는 거 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동물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겨울을 내기 위한 방법들을 하는 거죠. 식물은 그 부동액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포도당을 농축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동물들은 뭐 털을 많이 낸다든지 피부를 두껍게 한다든지 펭귄처럼 저온자극 유도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그 동물이나 식물들의 부동액 겨울을 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 부동액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간단한 원리는 그 어는 점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현재 부동액의 용액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화학약품인데 이것은 물에 아주 잘 녹고 끓는 점도 높고 어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서 사용을 하면 어는 점을 아주 낮게 해서 겨울철에 물이 얼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부동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고 그러죠. 생태계 서비스에서 주로 이제 공급을 담당하는데 이 스타디스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별처럼 생겼다 해서 팔각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동안 우리 인류를 위협했던 신종플루,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는데 코로나처럼 무서운 거였죠.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는 이 타미플루에서 타미플루 치료약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종플루가 걸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바로 치료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이면 바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중국의 토착식물인데 전통적으로 향신료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동남아 가면 뭐 고수라든지 앞에서 말했던 우리 그 배초향, 방아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우리 그 여름철에 보면은 만개떡이라고 해가지고 그 떡을 그 만개잎 청밀의 덩굴이라고 하죠. 우리 전라도 말로 맹감나무라고도 하죠. 그 잎으로 만개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름철에 주로 먹는 떡인데 이 떡이 쉬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신료라든지 이런 잎들이 가지고 있는 항균 효과 때문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죠. 그런 것 때문에 향신료를 사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고수라든지 많은 향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니스 같은 열매도 팔각 열매도 이 제약회사인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라는 곳에서 이 팔각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신종플루를 치료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점 생산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 다음에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건 기생식물인데 숙주식물, 그러니까 뭐 참나무라든지 이런 숙주식물에 자기가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대개 나무들은 땅에다 뿌리를 뽑는데 그래가지고 숙주식물로부터 물과 양분을 이게 흡수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도 잎이 있어서 약간의 광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우살이 성분이
비스코톡신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고 입맛도 좋게 하고 암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겨우살이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엉겅퀴 씨앗의 원리를 이용해서 엉겅퀴 씨앗이 갈고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우리들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데 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 근데 이 우리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등에 찍찍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벨크로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찍찍이가 바로 이제 스위스에 있는 이 메스트랄이라는 발명가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책을 가다가 보니까 이 강아지라든지 자기 옷에 붙어있는 엉겅퀴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벨벳과 갈고리 모양의 합성어가 바로 벨크로라는 이름인데 이렇게 식물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만드는 이런 일도 식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연꽃, 연잎이죠, 연잎. 연잎은 표면에 물을 튕겨내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죠. 미국의 GE 연구진이 만들어서 비행기 날개라든지 비행기 엔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만약 물이 고이면 겨울철에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중장비 가스 터빈 안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면 고장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연잎 표면의 물방울이 튕겨내는 그런 것들 소재를 이용한 것이죠. 우산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조그만 연인데요. 큰 연잎 있잖아요. 이렇게 큰 것을 쓰고 가면 비를 다 이렇게 튕겨내기 때문에 비를 안 맞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봄꽃의 나들이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이제 피는 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개나리라든지 그 다음에 진달래 이런 것들이 있죠. 대개사 꽃이 먼저 피는 것들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벚꽃이라든지 매화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 초본이죠. 풀이죠. 그 다음에 개별꽃도 풀이고 제비꽃, 봄가치꽃은 풀인데 봄철에 우리 그 화단이라든지 들판에 바닥에 우리 신발 그 밑창 크기 아니면 발목 크기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꽃들이 바로 이런 봄가치꽃이라든지 개별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들빼기라는 꽃도 있고요. 이 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김치도 담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순천 같은 데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불두화라는 것은 스님의 머리처럼 생긴 꽃이다. 그래서 불두화라고 하는데 한박꽃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큰 꽃이 이렇게 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꽃사과, 정원용 그 사과죠. 사과가 우리 손톱만한 크기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동꽃이라고 했는데 인동꽃은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했던 꽃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그 인고의 세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꽃입니다. 그 다음에 샤프란이라는 꽃인데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고 어떤 건 노랗게 피는 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흰꽃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이고요. 그 다음에 다정큼나무, 나무에 피는 꽃입니다. 봄에 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름의 다른 식물인데 광대나물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봄철에 그 논둑이라든지 또는 밭두릅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이 분홍색 꽃들이 아주 그 용단을 깔아 놓은 것처럼 많이 피죠. 이런 것들을 광대나물이고 이게 이파리 갖고 광대에 그 옷처럼 생겼다 해서 광대나물이라고 하죠. 비슷한 꽃인데 자주광대나물이라는 이것은 잎이 여기는 녹색인데요. 여기는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색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색 꽃이 피는데 이거는 들판을 피는 꽃이 아니라 이제 숲에 산속에서 피어요. 산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건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죠. 꽃이 이렇게. 근데 꽃이 역시 광대처럼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광대 수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매실나무 이야기했고, 수선화는 이제 그 화단에서 주로 많이 피죠. 근데 얘도 거의 벚꽃 필 시기에 올라와서 꽃을 피죠. 그다음에 양지꽃 같은 양지 바른 곳에 특히 뭐 묘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때, 또 우리 그 사입길, 오솔길 이런 데 많이 피어요. 그다음에 우리 열매를 먹는 블루베리 꽃이고, 그다음에 괭이밥은 뭐 담장이라든지 뭐 길가에 주로 많이 피어 있는 것들이 바로 괭이밥이죠. 그다음에 쌀이 냉이, 우리가 흔히 먹는 냉이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산속에 야산 같은 데 가면 애기나리라고 있어요. 애기나리. 이렇게 나리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키가 작으니까 애기나리라고 그렇고요. 개쑥갓이라는 게 있고, 앵두꽃이 있고요. 설리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태기 나무. 그것은 꽃이 꼭 밥태기처럼 생겼는데 지금 활짝 피어서 그러는데, 활짝 피기 이전에 보면 꼭 그 밥알처럼 생겼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밥태기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돌단풍은 잎이 단풍처럼 생겼는데 돌같이 작은데 키가 굉장히 작은, 우리 발목만큼 차지할 정도로 작은 이런 건데 돌단풍, 봄에 이렇게 꽃이 피죠. 매발톱꽃은 꽃이 매발톱처럼 생겼다 해서 매발톱꽃, 이것도 야생화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렇게 이게 봄에 주로 피는 꽃이고, 이제 봄에서 여름 사이에, 초여름 사이에 피는 꽃이 목단이 있습니다. 강진에 가면 김영란 시인의 그 생가가 있어요. 그 생가에 목단이 많이 심어져 있고, 생가 뒤편으로 가면 뭐 세계 그 목단 공원이라고 있어가지고 목단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강진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이 김영랑 시인의 그 생가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봄에 가야 제대로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달개비 같은 경우는 뭐 야생화라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발톱 아까 봤고, 배추왕도 앞에서 봤던 것이고, 할미꽃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요즘 공원 같은데 일부러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판나물은 좀 키가 좀 우리 무릎 정도 차지할 정도로 크고 주로 산에가 있습니다. 금당화인데 야생화인데요. 요즘은 이제 화단에 많이 심죠. 이게 꽃이 워낙 이렇게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봄에 피고요. 산당화는 나무에 피는 마치 매화처럼 생겼는데 아주 색이 진한 그런 꽃이고요. 빈칸은 여러분 이제 그 담장을 타고난 마삭줄이라고 있어요. 우리 요즘 뭐 산에 가면 바위를 올라타고 있는 마삭줄이란, 얘가 그것과 비슷한데 꽃이, 마삭줄은 하얀 꽃이거든요. 근데 얘는 빈칸은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기똥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하천가라든지 야산 우리 들판에 많이 피어 있어요. 얘는 왜 애기똥풀이냐면 이 줄기를 잘라보면 노란 즙이 나와요. 노란 즙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꼭 애기똥처럼 생겼다. 그래서 애기똥풀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이렇게 그 모양이라든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식물의 이름을 지어놓은 게 꽤 있어요. 황매화, 이건 실제로 매화는 아니고 매화꽃처럼 피었다고 해서 이제 황매화라는데 죽단화라고도 해요. 화살나무는 이 줄기가 화살 그 촉 옆에 그 촉을 달고 있는 화산대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봄에 꽃이 피죠. 요즘은 그 정원수로서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머인데 이런 가을에 주로 이제 이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런 노란 꽃이 피죠. 그 다음 대파나 마늘 이런 것들도 꽃이 피고요. 백리향,
향이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백리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물에서 사는 것이 이제 불의 옥잠이라고 했어요. 근데 꽃이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피죠. 이것도 주로 이제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으름덩굴이라고 있어요. 이 한국산 바나나라고 할까? 한국산 바나나? 으름덩굴. 굉장히 조그만, 우리 손가락만한 그 바나나인데 맛은 꽤 있어요. 봄에 꽃이 피죠, 이렇게. 그 다음 왕버드나무는 그 광주호 생태공원 같은 데 가면 천연기념물 왕버드나무 있잖아요. 그 버드나무도 봄에 이렇게, 이게 꽃이에요.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동백인데 쪽동백, 동백꽃하고는 좀 틀리죠. 이렇게 좀 모여서 꽃이 피는 특징이 있고요. 산철쭉이고 산에서 피는 꽃. 자두나무, 꽃도 하얗게 앵두나무라든지 그런 매화라든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로니의 유행가도 나왔는데, 마로니의 노래가 칠렵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잎이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렵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야산에 걷다 보면 아직 이런 다른 풀들이 나지 않았을 때 이런 풀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하나하나가 개구리 발톱처럼 생겼다 해서 개구리 발톱. 그 다음에 봄철에 봄에서 여름 사이에 하천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꽃들이 피어있어요. 집단으로. 이건 나래 가막살이라고 하고 튤립이고요. 범부채는 이 무늬가 호랑이 무늬처럼 생겼다 해서 범부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일종의 나리꽃 비슷하죠. 그 다음에 붉은 서나무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유홍초, 나팔꽃 아주 작은 것들인데 이것도 최근에 피기 시작하고 가을, 초가을에 동부라는 것들, 이게 콩이죠. 콩처럼 생긴 건데 이것은 이 야생 동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 키 작은 철쭉이라든지 공원에 많이 지금 침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다기장풀 같은 경우에 이제 독특한 꽃모양, 이거는 여름철에도 피죠. 그 다음에 익모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소화가 안 되다든지 체했을 때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것을 그 잎을 찧어가지고 먹도록 했죠.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 되니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식물이 그 생태계에서 생산자 역할을 하는데, 생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절을 놔야 되잖아요. 특히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세포의 독특한 구조,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든지 단백질 농축을 만들어서 겨울을 얼지 않도록 이겨나가고, 그 외에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물질들로 치료약이라든지 또는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발명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봤고요. 봄에 피는 꽃과 여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의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